네, 하반기 채용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삼성그룹 공채. 이번 주 수요일부터 마감 임박 특집 취업 골든타임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저희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 대미를 장식해 주실 분을 소개해 드려야겠죠?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립니다. 금요일의 남자, 그리고 또 차코치, 그리고 코난이 아니라 차난. 별명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만큼 또 능력도 다양하신 분인데 우리 차재원 컨설턴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소개하는 데만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요. 별명이 네, 네. 워낙 많으시잖아요. 네, 살면서 별명 많았던 적이 별로 없는데 요즘같이 별명 부자 너무 기분 좋은데요.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마감 임박 특집 취업 골든타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상반기도 다른 대기업들이 공채를 연기하는 상황이어서 혹시나 규모가 줄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었는데 이번 삼성전자 공채 보니까 20개 계열사에서 채용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예, 뭐 사실 상반기 때 채용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하반기도 그런 기조가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을 했지만 이미 삼성그룹은 그룹 차원에서 2018년도에 경제 활성화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3년간 약 4만 명의 인재, 물론 이건 이제 초대졸과 고졸 채용을 포함한 수치입니다. 이 인원들을 실제로 채용을 해오겠다는 기조가 있었고 그 약속, 뭐 안 지키는 그룹사는 아니니까요. 그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이러한 하반기 채용, 20년도 하반기 채용이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실제로 지난달 경제주간지, 경제일간지 기사에도 나와 있다시피 2018년도와 19년도에 이미 목표했던 4만 명 중 약 75% 이상이 채용이 쿼터가 도달했다라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단순 계산만 하더라도 올해에 10,000명 정도의 채용이 전체적으로 삼성그룹 차원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 중심에 이번 하반기 채용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본격적인 삼성그룹 공채 분석에 들어가기 앞서서 어떤 계열사에서 채용을 진행하는지 먼저 알아볼까요? 예, 뭐 일일이 하나하나 읽는 게 오늘 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마감이 약 3일 정도 남은 시점에서 덤덤하게 그냥 말씀드리도록 하죠. 많은 분들이 지원을 가장 많이 하실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자에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하위 산업들이라 할 수 있는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 SDI를 비롯한 주요 제조 산업 중심의 회사들은 물론이고요. 금융 관련 계열사들 그리고 기타 계열사들 뭐 특이하다고 한다면 이제 삼성 S1 정도가 또 있을 텐데 이곳이 이제 또 빌딩 솔루션 사업을 현재 이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빌딩과 관련된 솔루션 관련 직군들, 부동산 마케팅이나 빌딩 관련 업에 필요한 요소들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 직군들도 영상 처리와 관련된 딥러닝 채용들도 존재하고요. 뭐 코로나19에 따른 신약 개발의 이슈 등도 존재한다면 이것을 생산하는 바이오로직스와 그리고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 에피스의 채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서울병원이 또 의외실 텐데요. 경영 지원직 중심의 채용이 일부 있습니다. 법무팀 채용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계열사들의 채용이 있는 상황입니다. 휴. 네. 네. 와, 이렇게 쭉 보니까 계열사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여러분 잘 선택하셔야 될 텐데 여기 저희 제목처럼 정말 마감 임박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준비해야겠죠? 우선 채용 일정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예, 뭐 채용 일정은 이미 며칠 전 맞쌤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도 확인이 다 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뭐 언제 보셨건 혹은 지금 현재 라이브로 이 영상을 보시건 간에 기본적으로 그동안 해왔던 채용의 전형들을 담고 있습니다. 일단 9월 14일 월요일 오후 5시를 기점으로 주요 계열사, 아니 사실상 모든 계열사의 채용이 서류 접수가 마감이 되고요. 그 이후에 직무 적합성 평가를 거쳐 직무 적성 검사를 아마도 온라인으로 진행이 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점은 서류 전형의 합격 이후에 어느 정도 안내가 될 예정이고요. 11월 중에 면접을 한 번에 걸쳐 하루에 진행을 다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걸 토대로 최종 합격이 올해 내로 결말이 나는 것이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주요 채용 전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지원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여파로 또 지난 상반기 공채에서는 아마 G사트가 온라인으로 진행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렇게 진행이 됐고 아마 하반기에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은 예상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류로 사람을 집합으로 모아놓고 한 번의 시험을 치르면 그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코로나19 사태의 상황 속에서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난 상반기 때 삼성그룹 차원에서 그리고 각 계열사들이 아주 잘 준비하신 덕분에 큰 문제 없이 온라인으로 G사트 시험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지류 종이로 문제를 풀었던 여러분들의 노력들과 상황들을 고려한다면 낯선 스타일의 어떤 전형이라고 할 수 있었을 텐데요. 그래도 어쨌든
뭐 상세하게 회사 차원에서 밝혀지지는 않으셨지만 어쨌든 뭐 치팅 행위, 즉 뭔가 부정 행위를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만큼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도구적인 장치들도 잘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좀 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또 이제 다양한 직군들이 또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도 소프트웨어 개발 직군의 경우는 소프트웨어 관련된 역량 테스트도 또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 이를테면 삼성전자라든지 삼성 SDS, 삼성 SDI는 바로 이 적합성, 직무 적합성을 평가하는 과정 다음 단계에서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전형도 같이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뭐 당연히 익숙하게 예상했던 부분이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자신의 코딩 역량을 잘 보여주실 수 있는 준비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 삼성 키트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또 단독으로 영상을 상반기에 보내드리기도 했었는데 네. 이런 특징들이 있으니까 하반기에 좀 잘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기업마다 공채 특징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삼성그룹은 좀 어떨까요? 이 삼성그룹의 채용은 뭐 크게 한 3-4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건 학점 관리가 중요한 회사 전형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 대한 차별보단 학점에 대한 신상필벌, 차별이 분명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실제로 지방 수도권 인재를 20-30%의 쿼터를 두면서 채용을 하겠다는 의지를 지난 몇 년 전부터 수년째 이어오고 있는 이 회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 차원에서 채용의 최종 인원수라든지 출신 학교 등을 오픈하지는 않지만 주변에 합격한 학생들의 사례들을 보더라도 주요 명문대학부터 지방의 유수의 대학들까지 다양한 커버리지의 합격자들이 대개 삼성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에 분포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학교보단 내가 학점 관리를 그리고 학교 생활을 얼마나 충실히 잘했는지에 따라서 학점을 깐깐하게 제대로 보는 기업이다. 일일이 한 과목 입력을 또 해야 되는 것이 서류 전형에서의 특징이니까 살펴봐야 되겠고요. 수년째 동일한 에세이 항목이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잠시 뒤에 살펴보겠지만 1번의 지원 동기, 2번의 성장 과정, 3번의 사회 이슈, 그리고 삼성전자 및 삼성카드와 같은 일부 계열사에 한해서는 직무와 관련된 질문 4번 문항, 이렇게 고정적으로 질문이 유지되어 오고 있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이런 점은 결국 문항의 변별력을 갖추고 있다. 이 변별력 있는 문항에서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자소서를 잘 써주셔야 되는가, 이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전형마다의 강점들이 다 있는데요. 네. 사실상 온라인 G사트가 당락을 좌우할 것입니다. 이 적성 검사에서 많은 합격과 불합격의 요소들이 나오는 것이 특징이고요. 뭐 오늘 다루지는 않고 이미 앞서 이프로님이 또 다루셨겠지만 임원 면접을 비롯한 면접 전형에서도 어느 정도의 당락이 크게 좌우되는 부분들까지 같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뭐 취준생 분들은 취업 준비하면서 학점, 또 뭐 대외 활동, 자격증, 어학 점수까지 진짜 많은 거 준비하는데, 사실 저는 항상 궁금했던 게 이런 스펙이 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예, 사실 뭐 다른 회사라고 한다면 뭐 SK그룹 같이 우리는 블라인드 전형이에요. 자신의 경험을 잘 녹여주세요.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뭐 제가 출신이었던 CJ그룹이라든지 업에 대한 이해를 다루는 사람, 뭐 이렇게 테마가 있는 그룹사 채용들이 대기업 공채 전형에 주로 드러나는 특징입니다. 그런 점에서라면 삼성은 조금은 전통적인 방식으로서 지원자 본연의 학부 경험, 그리고 그 안에서 조금이라도 직무와 관련도가 있는 활동을 했는지 여부, 그리고 이공계 중심으로 확실히 전공 관련 프로젝트와 전공 관련 이수, 그리고 기사 자격 등을 비롯한 본인이 내공이 탄탄한 지원 직무라든지 해당 계열사 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지를 좀 보기 위한 실력을 갖춘 지원자를 채용하는 게임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영상을 지금 보시는 분들, 늦었지만 일단 최선을 다해 보시는 거고요. 혹시라도 이 영상을 한 시즌이나 한 학년 이전에 혹시 지금 이 상황에서 처해 계신 3학년 2학기나 4학년 1학기이신 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원 직군이나 지원 사업부, 지원 계열사와 관련된 활동, 뭐 공부면 공부, 과정이면 과정, 조금이라도 더 많이 활동해 보시고 참여해 보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직무 관련한 스펙이어야겠죠. 자, 저희가 이제 상반기 때 아마 불합격하신 분들이 이번에 다시 도전한 경우가 있을 텐데 네네. 혹시 이런 부분이 불이익이 되진 않을지도 궁금해요. 불이익이 되지는 않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매 시즌마다 묻고 있는데요. 사실 묻는 분들은 대부분 첫 시즌이니까 질문을 주시겠죠. 하지만 다년간의 이 일을 해온 제 입장에서는 뭐 다년간 면접 전형에 매번 들어가는 삼성 계열사 지원자들을 여러 번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게 뭐 최종 임원 면접이나 최종 특정 면접에서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게 불이익이 가는 건 아닙니다. 뭐 어느 정도 내가 준비가 되어 있다면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는 또 기회의 장이니까, 이러면 너무 삼성 계열사들 응원하는 느낌이 들어 좀 송구하지만 어쨌든 채용을
그 학생분들을 붙여드려야 될 제 직업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 때문에 불이익받거나 광탈당하는 분은 못 봤습니다. 이런 경우는 존재할 겁니다. 지난 상반기 때 서류 전형에서 많은 커트라인의 상승으로 인해서 서류 전형에서 떨어지시는 분들이 제법 존재했습니다. 그런 이유는 상대적인 평가 그리고 뽑는 인원이 과거와는 달리 좀 축소가 되었기 때문일 텐데요. 그런 이력 때문에 내가 19년도 하반기에는 임원 면접까지 갔는데 아니 내가 20년 상반기에는 서류에서 떨어졌다. 여기에서 뭐 힘들어하시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대개는 학점대가 3점대 초반, 뭐 3.1이나 2였던 분들에게는 조금 더 기회적으로, 물론 이거는 어떤 회사 차원의 오픈된 정보는 아닙니다. 귀납적으로 여러 학생들의 케이스를 보고 내린 결론이다 보니 그런 점에서라면 예외가 있겠지만 어쨌든 임원 면접이나 어쨌든 면접 전형에서 탈락을 했다고 해서 그렇게 서류 전형에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네, 이번에 삼성그룹 공채를 좀 진행하고 있는 계열사들의 채용 직무를 보니까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아무래도 많이 뽑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분들의 경우 네. 삼성전자를 지원해야 할지 네. 아니면 SDS를 지원해야 할지 헷갈릴 것 같은데 어떤 선택을 해야 좋을까요? 예, 일단 정확하게 좀 세부적으로 보자면 이 소프트웨어 개발 직군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은 삼성전자 CEIM 가전사업부와 관련된 그쪽에서 소프트웨어를 지원할지 아니면 DS 부문, 반도체 사업 부분의 소프트웨어 쪽으로 지원할지 아니면 삼성 SDS로 지원할지 기타 계열사의 소프트웨어 직군으로 지원할지 이렇게 세네 가지 의사결정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본인이 굳이 삼성전자에 지원을 해야겠다와 아니다로 나뉠 수 있는데요. 만약 지원을 굳이 해야겠다면 역시나 그 안에서도 본인의 코딩과 관련된 그리고 본인이 참여했던 프로젝트가 지원하려는 그 계열사의 사업부와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사피라든지 삼성그룹 차원에서 많은 학부생들에게 교육에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활동이나 프로그램 혹은 학부 과정 혹은 뭐 일부 석사, 뭐 석사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학부 과정 내에서 조금이라도 내가 5G라든지 뭔가 무선 사업 아니면 뭔가 가전과 관련된 소프트웨어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코딩과 관련된 프로젝트 경험 이력이 풍부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CEIM 부문의 소프트웨어 개발 쪽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맞고요. 아니다. 내 코딩 실력 자체는 있는데 유관 경험 자체는 좀 떨어지고 앞으로 들어가서 더 가능성을 더 어필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DS 부분의 소프트웨어 개발직으로 지원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우 너무 좀 복잡하고 속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SDS에 쓰셔야 되는 겁니다. 네, 명쾌하게 짚어주셨는데 사실 이공기분들은 많은 선택지 중에서 어디가 나와 더 유리할까라는 걸 고민한다면 네네. 인문상경계 분들은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또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혹시 추천하는 좀 분야 있을까요? 그렇죠. 저도 이제 인문상경 출신이다 보니까 더군다나 어문 계열 출신 강사다 보니까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참 아픕니다. 네.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앞으로는 더 채용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할 텐데요. 일단 삼성전자와 그렇지 않은 계열사 둘로 나누어 놓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라고 한다면 전통적으로 이제 영업 마케팅 부문과 해외 영업 쪽에 많은 지원들을 하실 텐데요. 역시나 반도체 사업을 하는 DS 부문은 아무리 많이 뽑아야 10명선, 10명선 내외로만 채용이 있을 것이니까 그쪽보다는 CEIM 부분의 지원을 하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마케팅 쪽은 TO가 전통적으로 적습니다. 차라리 해외 영업이 조금 더 많고 한국 총괄에서의 국내 영업 쪽을 고민해 보실 필요도 있고요. 만약에 내가 학점이 너무 낮다거나 활동 이력이 너무 적다면 삼성전자의 영업이 아니라 지난 방송에서 맞쌤도 말씀을 주셨지만 삼성전자 판매 서비스로의 지원도 공채 전형이니까 노려보셔야겠죠. 이런 조언을 들었다고 기분이 속상하셨다고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이 지원을 해야 한다면 확률 게임에 입각해서 노려보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음을 밝힙니다. 네. 여기에 추가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삼성생명보다는 화재 쪽으로의 지원 그리고 삼성전자가 아닌 나머지 계열사들의 채용 T1은 그렇게 생각만큼 많지는 않을 겁니다. 삼성전자가 막 몇천 명씩 채용을 한다라는 말에 같이 좀 반응하실 이유는 없겠고요. 인문상경계는 그렇게 채용의 TO가 많지 않음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네, 그래도 뭐 문이과생 모두에게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사실 또 하나 고민인 게 이렇게 그룹 공채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면 어떤 그룹사에 좀 지원을 해야 좋을까 이것도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네, 결론은 삼성전자에 지원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가 일단 일반론적인 결론일 텐데요. 조금만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겁니다. 내가 학점적으로도 4점대에 가까운 실력 혹은 4점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근무 관련 경험이나 경력이 존재한다면 그리고 관련 프로젝트나 내용들이 내공이 탄탄하다면 소신 지원을 노리시려는 분들도 분명 존재하게 되실 겁니다. 이를테면 내가 재료공학 혹은 뭐 신소재를 졸업을 했다. 그럼 내가 이러한 상황에서 특정한
뭐 SDI라든지 뭐 디스플레이, 뭐 조금이라도 내가 전공적으로 특화된 쪽의 계열사로 지원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삼성전자로 들어가는 게 맞을지라고 고려했을 땐 소신 지원을 하시는 것 또한 충분한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마치 대입의 눈치 전략과 같은 느낌으로 말이죠.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분들의 경우라고 한다면 가급적 확률 게임에 입각해서 조금이라도 더 채용이 많은 쪽으로의 지원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산업공학도 분들의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에 한해서 아무래도 생산관리직의 채용이 넓게 문호가 열려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좀 논외로 해서 좀 적극적인 지원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서류 마감까지 사흘 남았습니다. 저희 이제 자소서 하나씩 좀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우선 1번 항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삼성그룹 계열사를 선택하시고요. 여기에 지원한 이유와 입사 후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을 기술하십시오. 700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원 동기를 묻는 항목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지금 이런 직업방송 출연횟수도 정말 오래오래 되었는데 나올 때마다 지원 동기는 늘 이렇게 관심사이고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지원 동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좋아해서 지원했다는 말만으로는 설명이 불충분할 겁니다. 그렇게 써도 붙은 선배 있어요. 네. 채용의 규모가 워낙 많기 때문에요. 그렇게 써서 붙은 분은 분명 임원 면접 때 어려운 질문을 받게 될 겁니다. 그 지원 동기 잘 봤는데 우리 차재원 지원자 혹시 본인이 왜 뽑혀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라는 질문을 받게 될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내가 채용되어야 하는 이유가 먼저 작성이 된다면 임원 면접 때 좀 불편한 질문을 피해 가실 수가 있겠죠. 따라서 지원 동기의 가장 큰 기준은 내가 녹봉, 어느 정도 월급을 받고 근무를 하는 구성원으로서 왜 채용이 되어야만 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접근을 해주셔야만 다른 회사도 아니고 삼성그룹의 그 계열사에 내가 지원을 한다는 말의 논리가 성립될 것입니다. 또 지원 동기를 작성할 때 나랑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잘 기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던데 왜 그런 거죠? 네, 뭐 이 정도면 이제 완전 전문가가 다 되셨습니다. 100일 정도 출연하면 이런 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겠죠. 자, 어느 정도 관련도가 있는 분들, 이를테면 내가 뭐 올드루키로서 삼성전자라든지 삼성그룹의 특정 계열사의 1차 협력사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 지금 지원하려는 계열사의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이력이 있다. 예, 그 얘기부터 시작을 하셔도 전혀 무리가 없겠습니다. 바로 나와 해당 회사가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을 때의 이야기죠. 하지만 학부를 졸업하는 대부분의 4학년 2학기신 분들의 경우는 대부분 나와 관련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떨어지는 경우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과 기업 분석이라든지 전체적인 산업 분석, 해당 계열사가 속한 필드의 산업 분석이 뒷받침될 때 본인의 지원 동기를 묻고 있는 1번, 이 회사 지원 동기의 이야기에 오프닝을 책임질 수 있는 겁니다. 많은 구직자분들이 이 지원 동기를 쓰실 때 뭐 삼성 계열사뿐만 아닙니다. 전국의 모든 구직자가 업종 불문 산업 막론하고 지원 동기의 초반 3문장, 4문장을 못 적는 게 문제입니다. 바로 이 오프닝을 잡기 위해선 내가 관련도가 없는 회사일수록 해당 기업과 회사에 대한 입체적인 고민과 분석 필요할 것입니다. 네. 회사가 아무래도 크게 연관성이 없는 경우가 쓰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그거를 회사 분석을 통해서 이제 오프닝을 써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좀 어떻게 저희가 풀어가면 좋을까요? 그러면 이제 가장 좀 스탠다드한 접근이 저희 방송의 오늘 취지와 상황을 고려한다면 그리고 3일 남은 이 상황, 아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점이 마감 아침, 그러니까 월요일 오전 정도에 이 영상을 혹시 보시게 된다면 어느 정도 도움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과 같은 플로우로 한번 지원 동기 1번 문항을 채워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좀 해보았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회사 선택의 기준을 한번 밝혀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초일류 기업, 리딩 컴퍼니에서 근무를 하고 싶다. 혹은 해당 회사에서 양산되는 제조된 그 산업물, 어떤 제품이 사회적으로나 가치 있는 쪽에서 일정 부분 쓰일 수 있는, 기여할 수 있는 곳이다. 내가 갖고 있는 강점을 발휘해서 나와 회사의 동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회사에 다니고 싶었다. 뭐 사람마다 가치관의 기준, 좋은 직장 고르는 기준 다 다양할 겁니다. 뭐 그렇다고 연봉을 적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내용들을 먼저 적어주고 그거에 부합하는 회사의 현황과 내용들을 적어봅니다. 그리고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이러한 모습들이 결국 내가 선택할 만한 회사 선택의 기준이기에 지원합니다. 라고 적으면 약 350자 정도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 내용에는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강점으로 이런 회사에서 입사 후에 어떻게 역할을 할 건지를 보여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네, 뭐 아무래도 채용을 하는 입장에서는 지원자가 기업과 연관성이 많으면
그만큼 또 직무 그리고 회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그런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뭐 질문이 뭐 그냥 무시 있게 잘 넘어가서 너무 뿌듯합니다. 아, 마음에 드십니까? 예, 오늘? 매우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박서연 아나운서님, 유미정 아나운서님 다 이해하고 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께서도 해당 기업에 들어가기 위한 노력의 차원으로라도 일정 부분 나의 글이 나와주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그 관심의 시작은 바로 기업의 현황을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가끔 저와 같은 직업을 가진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회사 지원 동기 쓰는데 나에 대한 이야기가 빠지면 섭하지. 예, 뭐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회사의 경우는 나에 대한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이야기가 다른 항목들에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온전히 회사를 선택한 이유와 입사 후 포부를 적어야 되는 이 회사만의 1번 문항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린다는 점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을 놓고 고려했을 땐 일단 회사의 현황과 사업의 특징을 한 문장 정도로 정리를 한 뒤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 회사의 현황과 특징에 맞게 나의 강점을 잘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연계지어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 CG도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겠군요. 이러한 플로우로도 앞서 보여드린 플로우와는 또 다른 버전의 플로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지원 동기의 종류는 다양한 겁니다. 비유를 들긴 좀 그렇지만 남녀 간의 고백 같은 것도 그런 겁니다. 내가 왜 좋냐는 말에 눈이 예쁘다는 말만 반복하면 안 되겠죠? 코도 예쁘고 마음씨도 착하고 너랑 나랑 성격이 연결고리가 맞고 뭐 다양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기업에 지원하는 이유 또한 다양한 구성과 방법이 나올 수 있다는 걸 비유를 든 겁니다. 오해 마시고요. 네. 어쨌든 그렇다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나한테 관심이 많은 건 얘기해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차쌤한테 굉장히 관심 많은 거 아시죠? 감사합니다. 부끄럽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에세이 2번 항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인의 성장 과정을 간략히 기술하되 현재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 인물 등을 포함하여 기술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작품 속의 가상 인물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와, 1500자 굉장히 긴 글이 될 것 같아요. 네, 1500자. 그러니까 하나의 스토리 가지고 한 명의 인물 가지고 1500자를 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일단은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에세이가 아니고 그 앞단의 자소서 항목 중에 존경하는 인물을 적는 것과 이 가상인물을 일치시켜야 되느냐 뭐 이런 질문들을 간혹 하십니다. 일치시켜야 될 이유가 없고요. 가급적 인물을 적기보단 본인의 스토리텔링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만약 인물을 할 거면 굳이 가상인물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도 좀 의문이 남습니다. 뭐 이를테면 뭐 루피, 뭐 특정 만화 캐릭터, 뭐 강백호, 뭐 이런 정말 이 세상에 없는 그런 인물들을 대입하고 뭐 곰돌이 푸는 뭐 행복해요 하는 그런 에세이가 유행할 땐 다 곰돌이 푸를 적었던 그런 신비 체험을 저는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이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도 이 영상 가끔 보실 텐데 네. 제 얘기에 100%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선생님들 맞잖아요, 제 얘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인물들이 무슨 우사인 볼트, 독일의 골키퍼 마누엘 노이어, 백종원, 유재석 뭐 이런 훌륭하신 분들이 굳이 이 성장 과정에 그렇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면 굳이 이번 문항에 들어가야 될까? 그냥 존경하는 인물에만 올라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글 자체로만 놓고 봤을 땐 두 개의 에피소드로 100자가 전체적으로 요약하는 문단의 처음이나 맨 마지막에 요약하는 한 문장이나 두 문장 그리고 에피소드별로 700자씩 나누시거나 500자씩 세 문단으로 나눠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어느 정도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는 건 맞지만 애매한 등산 스토리라든지 다이어트 일화는 그렇게 적합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의외로 이런 실수를 이공계 분들이 많이 하실 텐데요. 결론을 내려드릴게요. 네. 본인의 학점 수준이 너무 낮으시다면 굳이 이러한 스토리텔링 산도 높은 산이어야지 무슨 청계산이라든지 그런 산을 올라가고 내가 뿌듯했다? 글쎄요. 그게 엔지니어로서 뿌듯함과 얼마나 이견이 있을까요? 네. 저라면 차라리 그런 이야기를 할 바엔 차라리 본인이 전공때 했던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한 걸로 인해서 나의 낮은 학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으로 가주시는 게 오히려 낫겠고요. 학점대가 높다면 인성적인 스토리텔링 하나 그리고 본인의 공학 프로젝트를 비롯한 다양한 활동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인문상경의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그냥 대인관계적으로 내가 좀 착하고 이렇게 웜하티드한 이런 착했던 느낌보다는 어느 정도 문제 상황이라든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나의 노력들, 리더건 팔로워건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 활동 속에서의 나의 역할과 모습들이 보여주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거, 만약에 삼성전자나 카드와 같이 4번 문항에서 스토리텔링하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2번과 4번 문항이 겹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쌤, 그러면은 조금 신선했던 네. 사례 한두 가지만 알려주시면 안 돼요? 신선했던 사례요. 네. 근데 신선했던 사례의 소재는 어디까지나 그 학생의
특징과 시그니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 제 예전 학생 중에 열기구 국가대표 학생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열기구 국가대표라는 게 존재합니다. 우와. 와 하늘 난다 그 열기구 있죠. 그 열기구 국가대표 했던 스토리텔링은 소재 자체가 신선하니까 벌어지는 일이겠죠. 유 아나운서님이 지금 이 말씀을 왜 주신 건지 저는 이해를 합니다. 소재 자체가 특이한 분은 그 소재 자체를 소개하면서 내 강점을 보여주면 될 텐데 대부분 학부생들의 경험은 좀 비슷비슷하신 점들이 없지 않아 있겠죠. 따라서 어느 정도의 스토리텔링에 입각해서 내가 무엇이 어려웠거나 목표였는지가 보다 더 선명하게 글에 드러나 주는 것이 이 2번 항목에서 요소가 되겠고요. 인성적인 차원으로 존경하는 인물을 굳이 써야 된다면 아버지를 쓰시는, 어머니를 쓰시는 분들이 존재합니다. 네. 쓰십시오. 근데 왜 어머니나 아버지를 존경하는지 근거가 나와야 되고 근거 불충분이면 분명히 서류적으로도 그리고 서류가 통과된다 해도 면접 때 어려운 질문을 받게 될 겁니다. 제 실제 학생의 사례도 아버지가 존경한다, 아버지의 좌우명을 따랐다라는 말만 적은 친구는 임원 면접 때 아버지 관련된 질문을 무수하게 받았습니다. 혹시 요즘 말로 파파보이 같은 거냐? 요즘 말이 아니죠, 그죠? 신비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본인이 난처했던 기억들. 나는 엔지니어인데 면접 질문이 파파보이라니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내가 근거 있는 존경의 표현들이 존경의 이유가 잘 나와주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아마 전략적으로 좀 잘 기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그러면 이어서 3번 항목도 알아볼게요. 최근 사회 이슈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한 가지를 선택하고 이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자라고 적혀 있네요. 예. 이건 어떤 점들을 좀 유의하면 좋을까요? 이 항목도 단연간 바뀌지 않고 나오는 문항입니다. 지금 포스코 그리고 출제는 안 됐지만 빙그레 그리고 이제 삼성그룹과 같은 곳들이 사회 이슈나 지원하는 회사와 관련된 사업 이슈 등을 주로 묻곤 합니다.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급적 지원하려는 계열사와 관련된 이슈를 적는 것이 작성을 하는 스토리텔링에서도 적절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공계열 분이 이번 항목의 공학 프로젝트의 소재가 하나 나왔다. 그게 예를 들어서 3D 프린팅이면 3D 프린팅, AI면 AI, 반도체면 반도체. 관련된 교육과정이나 프로젝트 내용이 있다면 그거와 관련된 내용을 3번에 이어서 적어주시는 것도 자연스러운 글의 흐름에 적절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정치적인 이슈라고 하든지 이를테면 너무 좀 찬반에 좀 깊게 배겨 있는 혹은 특정한 사회 이슈를 너무 좀 넓은 범위로 이를테면 코로나19 이렇게 너무 넓은 범위로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결말을 맺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천자 이내에 자신의 견해를 적어야 되다 보니까 코로나19라는 말을 너무 넓게 하지 마시고요. 코로나19에 따른 어디 산업의 명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제도 중 사회 소수자 혹은 사회 약자 혹은 노년층에 대한 케어라는 식으로 뭔가 전체적인 대분류의 이슈 안에서 소분류의 상황까지 한 뎁스만 더 들어가서 접근을 해주는 주제 선정을 소제목으로 잡고 작성하시는 것이 중요할 거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견해를 적어야 되는 겁니다. 견해. 나의 생각을 적어야 되는데 대부분 글의 마무리를 이런 거예요. 이를테면 어쨌든 코로나19가 걱정이니 사회적 합의가 요구된다. 전망된다. 이러고 끝나면 그건 뉴스에서 알아서 다 해주시는 겁니다. 네. 우리는 그쵸 견해를 밝혀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삼성그 계열사의 구성원으로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다. 혹은 내가 지원한 이 계열사 차원에서도 이러한 기업적 차원의 노력이 요구될 것이다. 정도의 마무리는 한 문장이라도 더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왜 필요하냐? 그걸 안 적으면 면접 때 분명 물어보게 될 거예요. 네. 삼성 면접은 스케일링 치료 같은 면접이다. 그런 면에선 좀 디테일한 마무리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각이 꼭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자신 있는 분야를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궁금한 게 사실 코로나19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회 이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미중 갈등이라든지 반도체 관련 이런 것들은 산업 이슈가 될 텐데 네. 그러면 조금 더 산업 이슈를 했을 때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진 않은 거. 이런 겁니다. 내가 산업 이슈를 애매하게 아시는 분들이 이걸 잘못 접근했다간 면접 때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삼성그룹을 지원할 때 이 3번 문항만큼은 서류 통과용이 아니라 면접 전형까지 고려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류에서 가장 비중이 낮은 항목이 바로 이 3번 항목일 텐데요. 이런 겁니다. 만약에 4번 항목, 저희가 오늘 다뤄드리진 못하겠지만 시간 관계상 4번 항목에서 직무 관련된 경험을 적어야 하는 특정 계열사가 아닌 곳들은 3번 항목에서 꼭 산업 이슈라든지 지원 직군과 관련된 이슈를 적어주셔야만 조금이라도 내가 지원 직무에서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건데요. 애매하게 아는 경우를 애매하게 적었다가 임원 면접 때 더 딥하게 질문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좋은 이슈로 3번 문항 적어주셨는데 이게 그러면 대만 업체가 추격을 한다는 거라는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면 이제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쌤들이 얘기하고 계시네요. 자소서는 면접 자료다. 그러니까 정말 잘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마지막 조언 한 말씀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직무 관련 질문을 묻는 곳들에는 직무 관련 경험을 담자.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게 4번 문항이 있는 계열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좋은 기회입니다. 삼성은 나랑은 좀 동떨어지는 것 같아, 멀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 영상을 오늘 보셨다면 이번 주말에, 이 영상을 나중에 보셨다면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 혼을 담아서 작성을 해보신다면 성공적인 삼성그룹 계열사의 취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